안녕하세요. 저는 광주에 살고 있는 40대 남성입니다. 이 일은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사건이며 지금은 증거조차 남아있지 않는 제가 살면서 경험한 일 중 가장 무서운 일입니다. 조금 시간이 지난 일이라 정확한 연도는 기억이 안 나지만 아마 2015년 정도 되었을 겁니다. 저는 광주에서 태권도장을 운영하고 있었고 저희 부모님은 고달면이라는 시골에서 노후를 보내며 살고 계셨죠. 그 당시 저와 아내는 매주 본가에 내려갈 정도로 굉장히 화목한 가정이었습니다. 부모님도 금슬이 좋으신 편이었고 주말마다 두 분이서 여행을 다니는지라 거진 얼굴 뵙기도 어려울 정도였죠. 그리고 사건이 시작됐던 그날, 평소처럼 본가로 내려갔었는데 늘 환하게 반겨주시던 아버지가 그날따라 심각한 표정으로 한숨을 쉬고 계시더라고요. 아버지, 무슨 일이 있으세요? 에휴, 다름이 아니라 너희 삼촌과 투자를 좀 했거든. 아버지의 말씀은 강가 근처에 땅을 구입했고 그곳에 출렁다리를 설치한 뒤 관광객들에게 입장료를 받으면서 운영을 할 거란 말이었죠. 아니, 이렇게 외진 곳에 사람이 오겠어요? 아버지도 그 부분을 걱정하긴 했지만 삼촌이 본인만 믿으라며 신신당부를 했고 그 말에 투자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인데다 이제 와서 되돌릴 수도 없는 상황이라 아버지는 한숨만 쉬고 계셨던 거죠. 결국 제가 삼촌을 만나보기로 하고 그날 이야기는 거기서 끝이 났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주말, 삼촌을 만나 아버지의 사정들을 설명하고 대화를 나누게 되었죠. 삼촌은 이미 군청에 허가까지 받아놓은 상황이었고 며칠 뒤 인부들과 함께 작업을 시작할 거란 말을 하더군요. 삼촌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어느 정도 진행된 계획이라 지금 와서 모든 걸 포기하기에는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삼촌은 작업을 시작하게 되었고 그 과정들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었죠. 일단 다리 설치에 들어가는 공사 자재들까지 삼촌이 직접 관여를 했었는데 그 부분들로 인해서 인부들과 다툼이 잦아지게 되었습니다. 그게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자재들이 있는데 삼촌의 입장에선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는지 최소한의 자재로만 공사를 원했었죠. 그러다 보니 마찰이 생길 수밖에 없었고 공사 진행은 점점 느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 정말 끔찍한 사고가 터지게 되었는데 작업을 하고 있던 인부 하나가 추락사를 당했고 그 자리에서 즉사를 했다는 말을 듣게 되었죠. 삼촌이 유일한 목격자였고 사고의 정황은 작업 도중 안전고리 벨트가 끊어져 추락을 했다는 말이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한바탕 난리가 났었지만 삼촌은 단순 개인업자인데다 그리고 공사 금액도 적은 편이라 산재 처리도 해줄 수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최소한의 위로금을 지급한 뒤 그 일은 흐지부지 넘어갔고 공사 진행은 90% 이상 완료가 되어 마무리 작업에 들어갔을 시기였죠. 그날은 아내와 저녁을 먹고 집에서 쉬고 있었는데 어머니에게 전화가 걸려왔었습니다. 얘야, 큰일 났다. 아버지가 지금 위독하셔. 저는 자세한 상황도 듣지 못한 채 급히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중환자실 입구에는 이미 어머니와 삼촌이 와 계셨고 환자의 안정이 최우선이라는 병원의 지침 때문에 아버지의 상태는 확인할 수가 없었죠. 그제야 삼촌에게 상황 설명을 듣게 되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지 않은 것만으로도 천만다행이라 생각했습니다. 그게 아버지가 다리를 구경하다
미끄러지는 사고가 일어났고 아직 보호장비가 설치되기 전이라 큰 부상을 입으셨다는 말이었죠. 미안하다. 내가 아버지를 잘 살폈어야 하는데 공사 막바지라 구경도 시켜드릴 겸 내가 불렀거든. 아휴, 이 모든 게 이 삼촌 탓이다. 삼촌은 혼자 자책을 하면서 눈물까지 보이셨고 다행히 아버지는 기적적으로 의식을 회복하셨습니다. 하지만 보호자 없이는 거동이 힘들 정도로 상태가 좋지 않으셨고 그때의 충격 때문인지 말씀조차 하지 못하셨죠. 그렇게 며칠 후 아버지를 찾아가 얼굴을 닦아드리고 있었는데 그때 아버지가 제 손을 붙잡더니 뭔가를 건네는 겁니다. 그건 작은 메모지였는데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메모지로 보였지만 그 안에 적힌 내용은 정말 충격적이었죠. 메모지의 내용은 단순 사고가 아닌 삼촌이 아버지를 다리에서 밀었다는 섬뜩한 내용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에게 이 말이 사실이냐고 물었더니 아버지는 힘들게 고개만 끄덕이셨죠. 그 길로 곧장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했으나 이게 섣불리 신고했다가 오히려 일을 그르칠 것 같은 생각에 일단 조금만 지켜보기로 했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삼촌의 모든 행동과 그리고 사소한 말 하나까지도 유심히 살펴보게 되었죠. 그런데 한날은 삼촌이 저를 불러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휴, 드디어 공사가 끝났네. 니네 아버지가 건강하셨다면 참 좋았을 텐데. 근데 너 지금 바쁘냐? 안 바쁘면 나랑 가서 사진 좀 찍자. 글쎄, 다리 완공 사진을 군청에 보내야 모든 게 끝이 나거든. 그래서 삼촌과 함께 출렁다리가 있는 곳으로 향하고 있었는데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 교통사고 현장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덤프트럭과 오토바이의 사고였고 덤프트럭 기사는 차에서 내려 난감하다는 표정을 짓고 있었죠. 삼촌, 사람이 다친 것 같은데 한번 가봐야겠는데요? 에이, 잘못하다가 우리가 피곤해질 수 있어. 그냥 119에 신고나 해줘라. 저는 삼촌의 말대로 119에 신고를 하고 나서 다시 출렁다리로 향하는데 그때 옆에 있던 삼촌이 소름 돋는 말을 하는 겁니다. 조카야, 네가 119에 신고했을 때 이미 출동했다는 말 못 들었지? 그게 뭘 의미하겠냐? CCTV도 없는 이런 외진 곳은 살아있는 사람 말이 법이란 말이야. 내가 볼 때는 덤프트럭 저 양반도 상대방이 죽길 기다리고 있었을걸? 삼촌은 그런 말들을 웃으면서 하는데 그 순간 아버지가 추락했던 모습이 떠오르면서 도저히 참고 있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삼촌, 그래서 삼촌이 아버지를 밀었어요? 어? 그게 무슨 말이야? 아니, 어떤 새끼가 그런 말을 해? 삼촌은 미친 듯이 화를 내고 차에서 내리더니 혼자서 다리 쪽으로 걸어가는 겁니다. 저는 혼자서 증거를 모으는 것도 사실상 힘들다고 판단이 들었고 이왕 이렇게 된 거 그냥 경찰에 신고를 하기로 했었습니다. 하지만 다리 주변에는 설치된 CCTV도 없고 삼촌이 아버지와 같이 있었던 건 맞지만 이게 직접적으로 밀었다는 결정적 증거가 없는 상황이라 결국 무혐의로 끝이 나고 말았었죠. 그 일 때문에 삼촌과의 관계는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어버렸고 이 일은 피해자만 남은 사건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저의 추측으로는 작업자가 사고를 당했을 때 삼촌이 예상하지 못한 지출이 생기자 같이 동업을 했던 아버지를 살해한 뒤 혼자서 수익을 챙기려고 했던 건 아닐까 그런 무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후로 아버지는 병원에만 누워 계시다 2023년 2월 세상을 떠나셨죠. 다리 공사 중에 발생된 2번의 추락사. 저는 이 일이 우연이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현재 그곳은 운영을 하지 않은 채로 방치되어 있는데 인터넷에 나와 있는 대환강 다리는 아니고 거기서 조금 떨어져 있는 나무로 만들어진 다른 곳입니다.
저는 출렁다리를 볼 때마다 돌아가신 아버지 생각에 가슴이 찢어질 듯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모든 진실을 알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런 법적 처벌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이 너무 화가 나고 억울하기만 합니다. 아버지와 금술이 좋으셨던 어머니도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기력이 많이 약해지셨죠. 요즘 뉴스들을 보면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인다는 말들이 많은데 그걸 옆에서 지켜본 저로서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충격이었고 앞으로 살아가면서 평생 기억될 만큼 끔찍한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제 소개를 간단히 하자면 평일에는 직장을 다니고 주말이나 쉬는 날 캠핑을 즐기는 40대 남성입니다. 캠핑을 하다 너무 무서운 일을 겪게 되어 제보하게 되었어요. 저는 올해 기준으로 캠퍼 11년 차입니다. 전문적으로 캠핑을 하는 건 아니고 간단히 혼자서 즐기는 정도였죠. 무서운 이야기의 시작은 8년 전, 요즘같이 굉장히 추운 겨울이었어요. 그날은 친구와 함께 캠핑을 가기로 약속을 했고 저희들은 대전 흑석동에 있는 캠핑장으로 향했습니다. 이곳은 다른 곳과 달리 무료로 운영되는 곳인데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는 노지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요즘은 차박이라고 차 안에서 주무시는 분들이 많지만 그 당시 저희는 무조건 텐트를 설치하고 침낭 안에서 자는 게 룰이었죠. 친구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목적지에 도착했고 친구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경악을 하더라고요. 야, 여기 뭐냐? 아무도 없잖아. 날씨가 추운 탓에 예상은 했지만 그래도 한 팀 정도는 있을 거라 생각하고 왔는데 말 그대로 허허벌판이었죠. 당황스럽긴 했지만 가져온 텐트 장비를 설치하고 식사 준비를 했습니다. 밥을 먹고 이것저것 하다 보니 해가 지기 시작했고 간단한 안주를 꺼내 친구와 술 한잔을 하기로 했죠. 그때 멀리서 자동차 소리가 들렸고 누가 왔나 보다 생각을 했어요. 반가운 마음에 텐트 밖으로 나가보니 남자 3명이 차에서 내리더군요. 그리고 텐트 칠 곳을 찾아 두리번거리던데 그 모습을 보고 도와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남자들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죠. 안녕하세요. 아무도 안 와서 저희가 전세 낸 줄 알았는데 늦게 오셨네요. 농담식으로 말을 건넸는데 표정이 뭔가 이상하더라고요. 마치 뭘 숨기는 사람들처럼 떨떠름한 표정이었는데 말을 건 게 후회가 될 정도로 민망했죠. 그렇게 인사를 하고 저희 텐트로 향하려고 할 때 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자들은 텐트를 설치하고 있었는데 캠핑은 난생 처음인 듯 이상한 곳에 지지대를 설치하고 있더군요. 그리고 남자들 옷차림과 행동을 보니까 급하게 준비를 하고 왔는지 모르겠지만 이 추운 겨울날 침낭도 없이 얇은 긴팔만 입고 있었죠. 그 모습을 보고 있으니 뭔가 측은한 생각이 들어 제가 텐트 설치 좀 도와드릴까요? 남자들도 본인들끼리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었는지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텐트 설치를 도와줬고 그게 고마웠던지 남자 중 한 명이 저희 텐트로 와서 술 한 병을 주고 가더군요. 여기서 만난 것도 인연이고 여럿이서 같이 한잔하면 좋을 것 같아서 남자에게 저희 텐트로 오라고 권유했고 결국 저희들과 그 남자 일행 총 5명이서 술을 먹었어요.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남자 일행들은 캠핑을 처음 왔다고 하던데 생각하면 할수록 이상한 부분이 많았죠. 여기는 오토 캠핑장이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노지 캠핑이라 캠핑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알기 힘든 장소입니다. 그리고 텐트 설치도 안 해본 사람들이 해가 질 때 찾아온 것도 예의가 가지 않았죠. 뭐 개인적인 사정이니 더 이상 묻지 않고 다른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남자 중 한 명이 사투리를 심하게 써서 고향이 어디냐고 물었는데 이마도라는 섬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름이 생소해서 검색을 해봤더니 전남 해남군에 있는 섬인데 관광지로 유명하다고 나와 있더군요. 그렇게 술을 마시다 섬이 고향이라던 남자가 술에 취했는지 믿기 힘든 말을 하는 겁니다.
본인이 섬에서 업을 하며 지냈는데 10년간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일만 했고 버티기 너무 힘들어 도망쳤다는 말이었죠. 믿기 힘들었지만 그 남자 눈빛을 보니 거짓말은 아닌 것 같아 보였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 금방 시간이 지나갔고 제 기억으로는 아마 새벽 2시 정도 됐을 거예요. 졸음도 쏟아지고 술자리를 정리하려는 분위기였는데 섬에서 왔던 남자가 저와 친구에게 본인 텐트로 가서 자는 게 어떻겠냐고 하더라고요. 저희들이 가져온 텐트는 3인 사이즈고 남자 일행 텐트는 10인 정도 들어가는 큰 사이즈였습니다. 텐트가 넓긴 하지만 겨울에는 작은 텐트가 따뜻하기 때문에 괜찮다고 말했죠. 그 남자는 본인 텐트로 와서 한 잔 더 하자며 계속 권했고 저는 괜찮다고 친구와 함께 저희 텐트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침낭에 들어가 금세 잠이 들었고 잠시 후 잊지 못할 사건이 일어나게 됐죠. 잠을 자고 있는데 친구가 제 몸을 흔들면서 깨우는 겁니다. 벌써 날이 밝았나 싶어 시간을 보니 새벽 4시가 살짝 넘어가고 있길래 친구에게 왜 그러냐고 물어봤죠. 야, 큰일 났다. 큰일 났어. 친구는 다급한 목소리로 텐트 밖으로 나가보라는 겁니다. 정신을 차리고 일어났더니 경찰차 사이렌 불빛이 보였고 뭔가 안 좋은 느낌을 느껴 텐트 밖으로 나갔어요. 남자 일행이 있던 텐트 주변에서 연탄 냄새가 심하게 났고 저는 친구가 목격한 사실을 듣게 됐죠. 친구는 잠을 자다 이상한 소리가 나서 밖으로 나가봤는데 섬에서 왔다던 그 남자가 텐트에서 뛰쳐나와 어디론가 전화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밖에서 뭔가 타는 냄새가 나서 친구는 그 남자에게 향했고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다고 했죠. 텐트 안에는 번개탄과 연탄불이 피워져 있었는데 남자 일행 2명이 쓰러져 누워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남자는 텐트 밖으로 나와 경찰에 신고를 하고 있었던 거죠. 경찰과 구급차가 와서 상황은 종료됐고 안타깝지만 남자 일행 중 2명은 사망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정말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 남자 3명은 그날 처음 만났다고 하던데 인터넷으로 알게 된 사이라고 했죠. 관리자 승인이 있어야 가입되는 카페가 하나 있는데 마지막 선택을 하는 모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날 저녁에 노지 캠핑장을 찾은 이유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러 왔었던 거죠. 사람이 없을 줄 알고 찾은 곳인데 저희를 보고 계획이 틀어질까봐 당황했던 겁니다. 그리고 저희와 술 한잔을 하고 나서 새벽 2시경 남자 일행들이 본인 텐트로 와서 자라고 했던 말이 계속 기억이 남는데 본인들 계획이 실패할까봐 저희까지 해하려고 했던 건지 아니면 어떤 이유로 그런 말을 했는지 너무 소름이 돋습니다. 만약 친구가 그 텐트로 갔더라면 어떻게 됐을지 너무 무섭네요. 요즘도 캠핑을 하지만 저에게 그 사건은 평생 잊을 수 없는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부터 5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저희 큰아버지가 직접 겪었던 사건이고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정말 무서웠습니다. 저희 큰아버지는 충북 소태면에서 양계장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양계장을 운영하신 지는 꽤 되셨고 양계장 부근에 컨테이너 집을 짓고 거기서 숙식을 해결하며 지내시죠. 큰아버지는 오래전에 사별하고 혼자 지내시는데 그 때문인지는 몰라도 항상 외롭다는 말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가끔 큰아버지 댁에 놀러가서 말동무도 해드리고 양계장 일도 도와주곤 했습니다. 그리고 사건의 시작은 5년 전 그 남자를 처음 봤을 때로 돌아갑니다. 그 당시 저는 대학생이었는데 방학을 맞아 친구와 함께 큰아버지 댁에 놀러가게 됐죠. 친구 녀석이 양계장을 구경하고 싶다고 매번 말을 했고 저도 오랜만에 큰아버지 얼굴도 뵐 겸 찾아갔던 겁니다. 서울에서 출발해 2시간이 좀 더 걸려 큰아버지 댁에 도착했는데 짐을 풀자마자 친구는 양계장 구경을 하고 싶다고 보채더라고요. 야, 여기 생각보다 위험한 곳이야. 그냥 들어가다 큰일 난다. 사실 양계장은 일반인에게 접근 금지 구역인데 바이러스 감염 위험 때문이었죠. 특히 조류 독감이 유행할 때는 정말 조심해야 한다고
큰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방진복과 마스크 착용은 필수였습니다. 그렇게 큰아버지와 함께 양계장을 구경하고 있는데 처음 보는 남자가 양계장 안에서 일을 하고 있더군요. 그 남자는 능숙하게 선별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닭들이 알을 낳으면 벨트로 알이 굴러가고 그 벨트를 타고 특란과 소란 등 무게별로 분류하는 일이었죠. 일을 너무 잘해서 한참 보고 있었더니 그 남자는 저와 친구를 한번 쳐다보고 다시 일을 하더군요. 그리고 그날 밤 저녁을 먹으면서 그 남자를 보게 됐죠. 큰아버지가 직원을 구했다며 소개해 주셨는데 그 남자는 한국인이 아니고 스리랑카 출신 외국인이었어요. 생각보다 한국말을 잘하길래 이것저것 물어보다가 여기에 어떻게 오게 됐는지 이야기를 듣게 됐죠. 한 달 전쯤 큰아버지가 일을 하고 있었는데 양계장 근처에서 사람 말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가끔 가다 계란을 사러 오는 손님들도 있어서 큰아버지는 밖으로 나가봤더니 어떤 남자가 서 있었다고 했죠. 옷차림을 보니 길에서 잠을 잔 듯 흙이 묻어 있었고 심지어 한국인도 아닌 외국인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큰아버지에게 한 번만 도와달라고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그 모습이 너무 딱하게 보여 컨테이너 방을 하나 내어줬고 며칠이 지나 양계장에서 일을 하고 싶다고 해서 큰아버지는 양계장 청소를 시켜봤더니 아주 열심히 했다고 하더군요. 사실 큰아버지가 운영하는 양계장은 닭이 500마리 정도 있는 작은 곳인데 500마리 안쪽으로는 혼자서도 운영이 가능해서 직원이 필요 없는 조건이었습니다. 큰아버지는 혼자서 적적하시기도 했고 무엇보다 외국인 남자가 안쓰럽게 보여 같이 일하기로 결정했다고 했죠. 뭐 이런 이야기를 듣고 나서 한편으로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큰아버지가 혼자 지내다 몸이 아프거나 아니면 응급사항이 생겼을 때 옆에 누구라도 있으면 도움이 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저는 외국인 남자에게 큰아버지 잘 챙겨달라고 부탁을 했고 저와 친구는 하룻밤을 묵고 나서 다음날 서울로 올라왔죠.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 정말 섬뜩한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날 새벽 아버지에게 전화 한 통이 걸려왔는데 큰아버지가 병원에 입원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침 일찍 아버지와 함께 큰아버지 댁으로 내려갔는데 같이 일하던 외국인 남자는 보이지 않았어요. 당연히 큰아버지와 병원에 있을 거라 생각하고 갈아입을 속옷과 양말을 챙긴 뒤 병원으로 향했죠. 그리고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정말 무서운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사건이 일어나기 전 큰아버지와 외국인 남자는 마무리 작업을 하던 중이었는데 큰아버지가 저녁을 준비하기 위해서 외국인 남자에게 마지막 점검을 부탁했답니다. 대략 10분 정도 지나 외국인 남자는 숙소로 돌아왔고 같이 저녁을 먹었다고 했죠. 저녁을 먹고 나서 점검을 제대로 했는지 확인차 큰아버지는 양계장으로 다시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온도 조정을 하지 않고 문이 닫혀 있었던 거죠. 낮과 밤은 기온차가 있어서 필수로 확인해야 되는 정말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그걸 하지 않았던 겁니다. 큰아버지는 외국인 남자를 불러 훈계를 하셨다고 했죠. 참고로 이전에도 이런 적이 몇 번 있었다고 하던데 답답한 나머지 살짝 언성을 높이면서 신경을 좀 써달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 사건이 있고 나서 그날 밤 큰아버지가 주무시고 계셨는데 발밑 부근에서 부스럭거리는 인기척이 들려 눈을 뜨셨다고 했죠. 그런데 눈앞에 외국인 남자가 길다란 노끈을 들고 큰아버지 목을 조르려고 했었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숙소에서 몸싸움이 벌어졌고 결국 외국인 남자는 도망을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찰을 불렀고 심한 타박상과 근육통이 있다고 하셨어요. 외국인 남자는 다음날 스스로 자수했고 모든 걸 털어놨다고 합니다. 양계장으로 오기 전 건설 현장에서 근무했는데 외국인이라 차별을 받고 이유 없이 욕을 먹었다고 하더군요. 화가 난 나머지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리다 같이 일하던 작업자를 다치게 하고 곧장 도주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우연히 큰아버지 댁을 발견했고 며칠간 숨어서 양계장을 지켜봤는데 사람도 뜸하고 숨어서 지내기 좋겠다고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본인을 무시하는 것 같아 큰아버지를 살해하고 다시 스리랑카로 가려는 계획을 세웠다고 했죠.
결국 모든 계획이 실패하자 스스로 자수를 했던 겁니다. 만약 그날 밤 큰아버지가 인기척을 듣지 못했다면 정말 위험해졌을 거라 생각하니 너무나 섬뜩하네요. 그 외국인 남자도 말 못할 사연이 많겠지만 사람을 살해하려고 했던 행동은 어떠한 이유라도 용서가 안 됩니다. 큰아버지는 안쓰러운 마음에 호의를 베풀었지만 정작 돌아온 건 참혹한 배신이었죠. 안 그래도 사람을 그리워하던 분이었는데 그 사건 이후로 처음 보는 사람이면 극도로 경계를 하시더라고요. 아마 평생 잊지 못하실 것 같아 너무 안타깝습니다. 제가 직접 겪은 건 아니지만 이야기를 듣고 나서 많은 생각이 들었고 사람이 정말 무섭구나 다시 한번 깨닫는 계기가 됐던 사건이었습니다. 저와 정말 가깝게 지냈던 아는 언니에게 일어난 무서운 사건입니다. 그 당시 뉴스에도 보도됐던 사건이고 너무나 충격적이라 아직까지 잊지 못합니다. 사건이 일어난 지도 벌써 8년이나 지났네요. 제가 20대 시절 돈이 된다고 하면 뭐든지 했던 철없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가족관계는 저와 아버지 둘이 살고 있었고 어머니는 제가 어릴 적 이혼을 하셨다고 했죠. 노래방부터 술집까지 안 해본 일이 없었는데 열심히 살아도 돈은 모이지 않고 항상 부족했습니다. 그렇게 힘든 날을 보내다 사건의 주인공인 언니를 만나게 됐죠. 그 당시 언니는 대부업체를 운영했던 건 아니고 개인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급전 사채 일을 했는데 우연한 계기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 시점에 정말 힘든 일이 많았어요. 아버지가 암 진단을 받아 수술을 앞둔 상태였지만 워낙 힘든 살림이라 수술비가 부족하던 상태였죠. 제가 직업도 변변치 않고 벌이도 좋지 않으니까 은행권에서는 대출이 힘들다고 하더군요. 남들은 수술을 못할 정도로 암이 전이돼 힘들어하는데 아버지는 수술을 할 수 있음에도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게 너무 비참했습니다. 병원에서 나와 벤치에 앉아 한참 울고 있었는데 어떤 여자분이 다가와서 여기서 뭐하고 있냐고 묻더라고요. 처음 보는 얼굴이라 놀라면서 쳐다보니까 무슨 일 있냐고 다시 한번 묻더군요. 저는 답답하기도 해서 여자분께 솔직하게 터놓고 하소연을 하다가 처음 보는 사람에게 이건 아닌 것 같아서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하는데 얼마가 부족하냐면서 돈을 빌려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명함 한 장을 주면서 찾아오라고 했죠. 다음날 동남구에 위치하는 사무실로 찾아갔고 사무실에는 어제 봤던 여자분이 계시더군요. 커피 한 잔을 주더니 몇 가지 질문을 했고 자세한 기억은 흐리지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 가족관계, 이런 신상 정보를 물어보신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1,000만 원이랑 큰 돈을 빌려주시며 말을 하더군요. 개인 돈이라 이자가 비싼데 동생 같아서 이자 없이 빌려주는 거라고 돈 많이 벌어서 갚으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아버지 수술도 무사히 마쳤고 저는 여자분에게 언니라고 부르면서 둘도 없는 사이가 됐죠. 언니는 어릴 적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보육원에서 자랐다고 하는데 시설에서 같이 지내던 동생이 저와 닮았다면서 이야기를 하더군요. 언니 덕분에 하던 일을 그만두고 좋은 대학을 진학했고 취업을 하고 나서 언니에게 빌렸던 1,000만 원을 갚았습니다. 언니는 괜찮다고 했지만 제가 끝내 고집을 부려 빌린 돈을 갚았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2014년 정말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언니는 사업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데 돈을 빌리는 것보다 받는 게 더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돈 빌릴 때는 신나게 쓰고 나중에 와서 불법이라 못 갚겠다는 사람들이 꽤 많았다던데 전화로 독촉을 하고 그것도 안 되면 회사나 집으로 찾아간다고 했죠. 그래도 안 갚는 사람들은 돈 대신 명품 가방이나 고가의 물건을 가져오기도 한다고 하더군요. 그날도 빌린 돈을 회수하기 위해서 언니와 그리고 동업자분 두 분이서 광주로 내려간다고 했죠. 그리고 다음날이 언니 생일이었던지라 천안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잡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날 밤 꿈자리가 뒤숭숭해서 언니에게 조심히 다녀오라고 몇 번이나 이야기를 했죠. 어떤 꿈이냐면 꿈에서 언니와 길을 걷고 있었는데
한복을 입은 노인이 다가와서 언니 손을 잡고 끌고 가더군요. 저는 언니를 붙잡았고 노인과 실랑이를 하다가 결국 언니만 끌려가고 저는 바닥에 쓰러지는 꿈이었습니다. 하도 생생해서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하기 힘들 정도였죠. 오후 5시쯤 언니에게 전화가 왔고 언니는 채무자를 만났는데 강압적으로 이야기하면 돈을 안 줄 것 같아서 바람이나 쐴 겸 곡성에 있는 낚시터에 들렸다고 하더군요. 낚시를 하면서 돈을 받아낼 생각인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고 말했죠. 그리고 내일 약속 못 지킬 것 같다고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아쉬운 마음에 천안 올라오면 간단히 얼굴만 보자고 이야기했고 전화를 끊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언니 목소리가 흐려지면서 건강 잘 챙기고 다음에 보자고 하더군요. 그 말을 끝으로 통화는 종료됐고 믿기지 않지만 그 전화가 언니와의 마지막 통화였습니다. 그 후로 언니와 연락이 되지 않았고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 경찰에 신고하게 됐죠. 경찰 측에서는 마지막 통화 내역이 곡성 저수지 근처라고 했고 수색 작업을 하고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달라 말을 하더군요. 그리고 일주일이 좀 더 지나 정말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전남 영산강 하류에서 언니와 그리고 동업자분이 발견이 되었는데 그 모습은 정말 처참했다고 했죠. 스킨스쿠버 장비를 입은 경찰분이 물속에서 여행용 가방을 건졌고 가방 안에서 언니가 발견이 되었던 겁니다. 그날 같이 있었던 채무자는 30대 남자라고 하던데 언니에게 투자 목적으로 수천만 원을 빌린 뒤 돈을 갚기 힘들어지자 20대 후배 2명을 불러 언니와 동업자를 살해했다고 했죠. 그리고 채무자는 본인은 범인이 아니라는 식으로 경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타고 다니던 차량에서 핏자국이 발견되었고 경찰의 덜미를 잡히게 됐죠. 채무자와 20대 후배 2명, 총 3명이서 범죄를 계획하고 저수지로 유인을 했다고 하는데 생각만 해도 너무 섬뜩하고 무서웠습니다. 언니는 목이 졸려 사망했다고 들었고 마지막 통화를 하고 1시간도 지나지 않아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고 하던데 마지막 통화를 했던 사람이 제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전화를 끊기 전 건강 잘 챙기라는 말이 너무나도 이상했죠. 마치 어디론가 떠나는 사람처럼 들렸으니까요. 결국 범죄를 계획했던 3명 중 30대 채무자는 도주를 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검거된 20대 중 1명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언니가 사망하기 전 마지막으로 전화 한 통만 하자고 부탁을 했고 그 전화가 저였던 거였죠. 언니는 그 상황에도 약속을 못 지켜서 미안하다고 그 말을 하기 위해 전화를 했던 겁니다. 저는 너무 슬프고 화가 나서 한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집에만 있었죠. 그 사건이 있고 나서 1년마다 언니가 발견된 저수지에 찾아가곤 합니다. 언니는 저와 통화하면서 어떤 심정이었을지 감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무서웠겠죠. 사연을 보내면서 오늘따라 언니가 그리워집니다. 만약 언니가 저에게 전화를 했던 게 살려달라는 시그널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때 바로 신고를 하지 못했던 게 정말 후회로 남아 있습니다. 제가 20년 전쯤 초등학교 때 가장 친했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4학년쯤 친해져서 초등학교를 졸업하기까지 매일 보다시피 만났어요. 당시 집도 가까웠던 저희는 학교 앞 문방구 오락기에 앉아 게임도 하고 피카츄 돈가스도 사 먹고 초등학생들이 그렇듯 저희도 다를 건 없었습니다. 그날은 친구가 100원을 빌려줬고 오락기에 앉아 게임을 하며 놀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친구는 아버지와 함께 세상을 떠났습니다. 듣기로는 어려운 집안에 어머니가 집을 나가시고 생활고를 견디지 못한 아버지가 친구가 잘 때 연탄을 피웠다고 하더라고요. 전 어린 나이에 주변 사람이 죽는다는 걸 처음 겪어서 너무나도 충격이었습니다. 그것도 가장 친했던 친구가 죽었다는 사실이요. 한동안 멍하게 지냈던 기억이 나네요. 그리고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저는 중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미술을 했던지라 선생님은 그것을 아시고는 저에게 교실 뒤편 환경 미화를 담당하게 하셨는데 전 너무 하기 싫었어요.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하라면 해야죠. 아무튼 수업이 마치면 학교에 남아 환경 미화를 꾸미면서 친구 생각은 잠시 잊고 바쁘게 중학교 생활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김없이 환경 미화를 마치고 늦게 집으로 들어와서 잠이 들었는데 꿈에 제가 다니던 초등학교가 나왔습니다. 당시 초등학교 정문에서 오른쪽을 보면 골목이 있었는데 골목 근처는 그 친구가 살던 집이 있었고 저희 집은 그 골목을 빠져나와서 좀 더 걸어가야 했습니다. 꿈에서 전 집으로 가려고 자연스럽게 그 골목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골목 중간쯤 그 친구 집 앞에 어떤 남자아이가 등을 보인 채로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저는 지나가면서 옆으로 쳐다보며 서 있던 남자아이 얼굴을 확인했는데 저랑 친했던 그 친구였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아무렇지 않게 말을 걸었어요. 야, 여기서 뭐해? 제 기억에 친구는 얼굴이 검보라색이었어요. 생기라고는 전혀 없었는데 꿈이라 그런지 친구가 죽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고 마냥 반가울 뿐이었습니다. 저를 본 친구는 표정 변화 없이 놀러 가자고 하더라고요. 알겠다고 하고 친구와 다시 학교 쪽으로 방향을 트는 그 순간 등 뒤에서 어머니가 제 이름을 미친 듯이 부르면서 민수야, 어디 가니? 어디 가? 이러면서 막 뛰어오시는 겁니다. 어머니는 재빠르게 달려와서는 제 손을 잡으셨고 그때 눈이 떠지면서 꿈에서 깼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분명 방에서 누워있던 제가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어머니는 갑자기 제가 밖으로 나가길래 따라와서 제 손을 잡고 계셨고요. 그리고는 다시 집으로 끌고 들어오셨어요. 거실에 저를 앉히고는 너 어디 가려고 그랬어? 하며 물어보시는데 제가 잠이 덜 깬 건지 어머니께 친구를 따라간다고 말했습니다. 제 의지와 상관없는 발언이었어요. 어찌 보면 사실이죠. 꿈에서 친구랑 놀러 가려고 했으니까요. 어머니는 제가 잠꼬대 한다고 생각하신 건지 빨리 가서 자라고 하셨고 그날은 아무 생각 없이 방에서 잤습니다. 다음날 곰곰이 생각해보니 소름이 돋더라고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엘리베이터까지 갔던 기억은 없거든요. 저는 그날 이후 고등학교 때까지 헛것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자다 일어나면 문 앞에 하얀 옷을 입은 남녀가 서 있는 걸 보고 부모님인 줄 착각하고 왜 그러시냐고 허공에 물어본 적도 있고 방문 구석에 얼굴만 내밀고 있는 남자아이도 봤었고 시각, 청각 그리고 꿈에서까지 종종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문 앞에서는 절대 잠을 자지 않는 버릇도 생겼습니다. 그리고 유난히도 사람이 떨어져 죽거나 차에 치여 죽거나 죽는 모습을 종종 목격하게 되었죠. 그건 장소가 따로 없었습니다. 차에 치이는 걸 목격한 이후로 저는 자동차 트라우마도 생겨서 지금도 면허가 없습니다. 그래도 그냥 지내고 있었죠. 부모님에게 말씀을 드려도 믿지 않으셨으니까요. 헛소리 하지 말라고만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고등학생이 되었고 사건이 터진 건 고3 수능이 얼마 남지 않은 날이었어요. 저희 가족은 새 집으로 이사를 했는데 그날부터 누가 누르는 것처럼 허리에 통증이 생겼습니다. 어머니께 말씀드렸지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셨고 저도 그냥 단순한 근육통이겠지 하고 지냈습니다.
그 당시 수능을 앞두고 있어서 미술 학원을 잠시 쉬고 새벽까지 독서실에서 공부하다 오는 날이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독서실에서 나와 새벽 2시쯤 집 와서 씻고 거울을 보면서 머리를 말리고 있는데 저희 방 문 쪽 천장에서 마치 대리석에 구슬을 던지는 소리가 나는 겁니다. 놀란 저는 굳어버린 채로 천장만 응시하고 있는데 그 소리가 점점 커지면서 머리 위까지 다가오는 겁니다. 저는 방에서 소리를 지르며 온몸을 떨면서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도 그때 놀라신 것 같아요. 이런 모습은 처음 보셨거든요. 제가 위에서 이상한 소리가 난다고 하니까 어머니가 하신 말이 더 소름이었던 게 아파트 입주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아직 위에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다음날 어머니가 바로 점을 보러 가셨습니다. 다녀오신 어머니가 저에게 오시더니 무당이랑 했던 이야기를 말씀해 주셨어요. 아들이 문제네. 네 아들이 입방정을 너무 떨어. 어머니는 입방정이 무슨 말인가 싶어서 모르는 척하며 이야기를 듣고 있으니까 어머니는 그때 생각이 나셨다고 하셨어요. 제가 허리가 아프다고 한 걸 말이죠. 우리 아들이 무슨 입방정을 떠냐고 그런 애가 아니라면서 어떻게 하면 되냐고 물어보셨는데 무당이 니들 눈에만 안 보이지 다 듣고 있다고 했다는 겁니다. 사실 친구나 주변 지인들에게 제가 본 신기한 것들을 말하고 다녔었거든요. 어머니는 그날 무당에게 부적을 받아오셨고 그 부적은 3년 동안 아무도 보여주면 안 되고 3년 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태워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적이 다 탈 동안 아무 말도 하면 안 된다고 당부하셨고요. 저는 3년 동안 그 부적 잃어버릴까봐 노심초사하면서 품에 지니고 다녔습니다. 전달받은 대로 3년 후 아무도 없는 곳에서 태우고 왔죠. 부적을 받고 나서 그리고 태우고 난 후에도 다시는 그런 헛것들도 보지 않고 잘 살고 있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저희 어머니는 무당말을 맹신하다시피 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경주가 고향인 30대 남성입니다. 현재는 부산에 거주하고 있지만 제가 겪은 이 일은 가족들과 경주에 살고 있을 때 일어난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때는 7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저에게는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저보다 2살 많은 형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경주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었고 저희 형은 대구에서 자취를 하며 일을 하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믿기 힘든 끔찍한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건 형이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을 했다는 소식이었는데 그 소식을 어머니에게 직접 들었음에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죠. 사실 형의 사망 소식을 들은 그날 아침에도 어김없이 형과 카톡을 주고받았기 때문에 더더욱 믿기가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형의 영정사진을 접하고 나니 그제야 실감이 나면서 눈물만 흐르더군요. 그렇게 형을 떠나보내고 부모님과 저는 굉장히 힘든 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형이 살아있을 때 늘 부모님께 효도하고 싶다는 말을 자주 했었기 때문에 더 그리울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그 일이 있고 나서 대략 한 달 정도 지났을 무렵 갑자기 아버지가 쓰러지셨고 결국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형이 사망한 지 불과 한 달 만에 아버지까지 세상을 떠나셨고 저와 어머니는 큰 상실감에 빠져 우울증까지 오고 말았었죠. 그렇게 연달아 가족을 떠나보내고 어느 날 어머니와 함께 무당집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그게 갑자기 저희 집안에 안 좋은 일들이 생기니 어머니가 불안하신 마음에 저를 데려갔던 겁니다.
그런데 그 불안함은 더욱 커지고 말았었죠. 무당집에서 들었던 이야기는 너무 충격이었는데 글쎄 저희 가족이 줄초상이 날 거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아니 남은 건 저와 어머니 둘뿐인데 그마저도 무사하지 못한다는 말을 들으니까 너무 무서우면서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그렇다 쳐도 우리 아들은 아직 살 날이 많은데 제발 방법 좀 가르쳐 주세요. 어머니는 울먹이면서 힘들게 말을 하셨고 무당은 어머니를 한참 쳐다보다가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남편의 부모 묘터에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현재 자리도 좋지 않고 한 가지 방법은 묘터를 이장하면 악재를 피해갈 수가 있어. 무당의 말은 현재 묘터의 기운이 안 좋다고 다른 곳으로 이장을 하라는 말을 반복하더군요. 그 말을 끝으로 무당집에서 나왔고 다음날 어머니는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산소를 찾아가셨다고 합니다. 그곳은 저희 집안과 조금 먼 친척이 관리하는 선산이었는데 할아버지가 돌아가실 무렵 선산 주인분께 허락을 받고 그곳에 산소를 모셨던 거죠. 그런데 어머니가 산소 근방에 도착했을 때 정말 어이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묘지 터가 있던 자리는 이미 사라진 상황이었는데 순간 어머니는 산소 위치를 착각했다고 생각하고 그 근방을 살펴도 봤지만 할아버지 할머니의 산소는 찾을 수가 없었다고 했죠. 그렇게 어머니는 집으로 와 큰아버지에게 연락을 드려 산소에 대해 물었더니 글쎄 이런 말을 하더랍니다. 아이고, 재수씨, 모르고 계셨나봐요. 동생도 갑자기 떠나고, 저도 경황도 없고 해서 미리 말씀을 못 드렸네요. 그게 반년도 더 됐는데, 선산 주인이 묘를 옮겨달라 부탁을 해서요. 언제까지 제가 산소 관리를 할 수도 없고, 이장할 것도 마땅치 않아서 개장하고 화장 처리를 했거든요. 근데 뭐 때문에 그러세요? 어머니는 무당에게 들었던 말들을 큰아버지께 말씀드렸고 그 말을 듣고 난 큰아버지는 단순 우연이니 걱정하지 말라는 말을 하셨다고 했죠. 무당 말대로 이장을 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터가 안 좋은 자리에서 벗어났으니 더 이상 악재는 일어나지 않을 거라 생각하셨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청천벽력 같은 일이 생겼는데 어머니가 폐암 말기 진단을 받게 되었던 겁니다. 그동안 별다른 전조 증상도 없으셨고 간혹가다 가벼운 기침만 하셨는데 그게 폐암 말기일 거라는 생각은 꿈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와 형을 떠나보낸 상처도 아직 아물지 않았는데 거기다 어머니까지 위독해지다 보니 정말 저희 집안에 악재가 들어왔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을 하고 나서 저는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병간호를 하기 시작했는데 돈도 돈이지만 여기서 어머니까지 잃게 된다면 그때는 제 인생조차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건강 상태는 점점 나빠졌고 병원에서는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말까지 들었었죠. 그 와중에 어머니는 제 걱정을 해주셨고 저는 어머니께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이 너무 힘들고 괴로웠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어머니는 돌아가셨고 저는 본의 아니게 가족들을 모두 잃게 되었죠. 그 당시 마음은 극단적인 선택을 생각할 만큼 온전한 정신이 아니었고 어떻게 보면 이제 제가 죽을 차례이니 모든 걸 받아들이고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집에만 갇혀 지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큰아버지가 집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민기야, 너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돼? 아유, 우리 집안에 이게 다 무슨 일이냐. 빨리 옷 입고 나와봐. 큰아버지랑 어디 좀 같이 가자. 여기서 너까지 잘못되면 내가 죽어서 내 동생 얼굴을 어떻게 보겠어. 그렇게 큰아버지 손에 이끌려 어느 사찰을 방문하게 되었고 그곳에 계신 스님께
이런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파묘는 함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줄초상의 원인은 부모의 묘터를 옮기는 과정에서 잘못된 방법 때문에 큰 화를 입으신 겁니다. 조카분도 위험해 보이는데 다시 원상 복귀시키셔야 합니다. 어휴, 이걸 어쩌나. 스님, 저희 부모님은 이미 화장 처리하고 지금은 납골당에 계시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시 수목장이라도 할까요? 그럼 묘지터가 있었던 선산에 같이 가보시죠. 그래서 큰아버지 차를 타고 스님과 선산으로 향했는데 글쎄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묘터가 완전 쓰레기장처럼 변해 있더라고요. 일단 주변 정리를 하고 한번 살펴봅시다. 스님 말대로 주변에 있던 쓰레기를 치우고 나서 기존의 묘터였던 땅을 살펴봤는데 다들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낙엽 사이에 사람 다리 부분으로 추정되는 유골 하나가 보이더라고요. 산역군들이 파묘를 진행할 때 다른 유골들은 모두 흙으로 흡수되었다는 말을 들었다는데 이게 뭔가 잘못되었던 거죠. 그 유골이 할아버지 할머니의 것이라고 단정 지을 순 없지만 선산 주변으로는 아무것도 없는 산길이었기 때문에 할아버지 또는 할머니의 유골일 거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결국 산에서 발견한 유골은 다시 화장 처리를 하게 됐고 그 일을 끝으로 저에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스님의 말처럼 무턱대고 파묘를 진행했던 탓에 이런 비극적인 일이 생겼던 걸까요? 아니면 산역군들의 실수로 인해 끔찍한 악재들이 일어난 건지는 명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런 경험들을 하기 전까지 무속신앙을 절대 믿지 않았는데 세상에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일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한때는 가족들을 잃고 혼자서 죽으려고 생각도 했지만 현재는 결혼까지 해서 아내와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상처고 가족들만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아픈데 어디에 있든 잘 지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때는 5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아직도 그 여자 얼굴이 기억이 나네요. 그 당시 30대 초반, 주변에 결혼한 친구들이 꽤 있었지만 오래전부터 혼자 지내던 친구놈이 한 명 있었습니다. 저와 친구의 취미는 여행이었는데 일반 여행은 아니고 최소한의 돈만 가지고 떠나는 일종의 무전여행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하여튼 고생을 즐기는 독특한 취미 때문에 그런 건지 둘 다 여자친구가 없었습니다. 서로 직장 생활을 하면서 1년에 한 번은 여행을 떠났고 5년 전 여름 친구와 여행을 하다가 정말 소름 끼치는 일을 겪게 되었죠. 친구와 갔던 여행지는 전남 신안군에 위치하는 홍도라는 섬이었습니다.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서 관광객이 꽤 많이 다녀가는 곳이죠. 친구와 저는 용산역에서 만나 KTX를 타고 목포로 출발했습니다. 대략 3시간이 조금 더 걸리는 거리였고 목포역에 도착하고 나서 20분 정도 더 걸어가면 목포 연안 여객선 터미널이 나오게 되죠. 터미널에서 배를 타고 홍도까지는 2시간 30분이 걸리는 힘든 일정이었습니다. 홍도까지 갈 수 있는 배편은 오전과 오후로 나뉘어져 있는데 서울에서 일찍 출발한 탓인지 시간적 여유는 충분했죠. 그렇게 신안군에 있는 홍도에 도착했고 구석진 곳에 야영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마을 주민으로 보이는 어르신이 다가와서 홍도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섬이라서 야영은 불가능하고 근처에 민박집을 잡으라고 말씀하셨죠. 아쉽지만 어르신 말씀을 듣고 하는 수 없이 근처 민박집을 찾아다녔습니다.
성수기 탓도 있겠지만 다들 패키지 여행으로 숙박을 하다 보니 비어있는 민박집을 찾기가 힘들었죠. 친구와 저는 민박집을 찾다가 지쳐서 잠깐 쉬고 있는데 지나가는 아주머니가 저희를 보고는 어떻게 아셨는지 민박집을 찾고 있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아주머니는 민박집을 운영하시는 게 아니고 일반 가정집인데 빈방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결국 아주머니 댁으로 가게 되었죠. 바다에서 조금 떨어진 곳이고 대문 없이 갈색 벽돌로 지어진 아담한 2층 집이었습니다. 짐을 풀고 나니 벌써 6시가 다 되어 가더군요. 친구에게 이왕 이렇게 된 거 편하게 놀다 가기로 계획을 변경했죠. 그리고 저녁을 먹으려고 집을 나오는데 주인 아주머니가 어디 가냐고 물으시더군요. 친구와 저녁을 먹으러 간다고 말씀드리니까 바다 근처 횟집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친구와 횟집에서 소주 한잔하고 9시가 다 돼서 횟집에서 나오게 되었죠. 그리고 숙소로 가려니까 뭔가 허전하더라고요. 그때 환하게 켜져 있는 간판 하나를 보았는데 해변 나이트클럽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평소에 나이트클럽을 좋아하진 않는데 모처럼 여행도 왔고 술도 한잔했겠다. 친구와 저는 자연스럽게 그리로 들어갔죠. 규모가 큰 나이트클럽은 아니고 일반 술집 같은 분위기에 양옆으로 테이블 그리고 조그만 스테이지가 있는 그런 곳이었죠. 음악을 들어보니 7080 분위기로 보이길래 제가 나가자고 하니까 친구는 조금만 놀다 가자고 하더라고요. 하는 수 없이 맥주를 주문하고 테이블에 앉아서 구경을 하고 있는데 어떤 여자분이 친구와 저를 보고는 다가와서 말을 거는 겁니다.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40대 정도로 되어 보이는 여성이고 빨간색 호피 무늬 옷을 입고 있었죠. 그 여자가 하는 말이 혼자 홍도에 여행을 왔는데 심심하다고 술이나 한잔 하자는 겁니다. 나이가 적어도 10살 이상은 많아 보이는데 좀 당황스러웠죠. 그때 친구가 저와 상의도 없이 술 한잔 하자면서 말을 하더라고요. 결국 저와 제 친구 그리고 그 여자분과 3명이서 술을 먹게 됐죠. 얼마나 마신지 모르겠는데 친구가 좀 취한 것 같아 보여서 그만 마시라고 하니까 나가서 한 잔 더 하자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만 마신다고 하니까 친구는 여자와 둘이서 한잔하고 싶다고 말을 하더군요. 그 여자도 계속해서 저를 쳐다보면서 친구와 둘이 있고 싶은지 먼저 가라는 눈치를 주더라고요. 걱정이 되긴 했지만 서로 관심이 있는 것 같아 보여서 알겠다고 하고 숙소로 들어왔죠. 저는 옷을 갈아입고 먼저 잠자리에 들었고 그날 새벽 미친 듯이 울리는 전화벨 소리에 잠에서 깨게 되었습니다. 자다 깨서 전화를 받았더니 친구 목소리가 들리더군요. 그런데 평소와 다르게 말을 더듬고 굉장히 다급한 목소리였죠. 친구가 하는 이야기를 듣고 솔직히 장난인 줄 알았습니다. 제가 숙소에 도착했을 때쯤 친구와 그 여자는 바다 근처에 앉아서 맥주를 한잔 하고 있었다고 했죠. 그 여자는 맥주를 마시고 나서 모텔에 가서 쉬자고 이야기했고 모텔로 향하는데 눈앞에 보이는 모텔을 들어가지 않고 으슥한 곳으로 걸어갔다고 합니다. 어디까지 가냐면서 물어보니까 여기는 비싸다고 자주 가는 단골 모텔이 있다고 했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분명 그 여자는 여행을 왔다고 했는데 자주 가는 단골 모텔이 있다니까 뭔가 수상한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친구는 화장실이 급하다고 핑계를 대니까 눈앞에 보이는 여관을 가리키면서 이쪽으로 오라고 했다더군요. 친구는 제가 있는 숙소로 오기 위해서 길을 찾았지만 어둡기도 하고 초행길이라 한참 그 자리에서 맴돌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급하게 몸을 숨기게 되었다고 했죠. 멀리서 호피 무늬 옷을 입은 여자와
남자 2명이 같이 걸어오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더 소름이 끼치는 사실은 그 여자가 했던 말이었는데 작업 끝났는데 놓쳤다면서 짜증난다고 소리를 질렀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남자들은 친구를 찾기 시작했다고 했죠. 친구는 너무 무서워서 제게 전화했고 날 밝으면 숙소로 갈 거니까 기다리라고 하면서 통화를 종료했죠. 아침이 돼서 짐을 정리하고 있는데 친구가 들어오더군요. 물어보고 싶은 게 많았지만 친구는 겁에 질린 표정으로 아무 말도 없이 서둘러 짐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아주머니께 인사를 드리고 나가려고 하는데 아주머니가 이상한 말을 하는 겁니다. 어제 별일 없었냐고 물으시길래 그게 무슨 말씀이냐고 되물으니까 웃으면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다음에 놀러 오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친구와 서울에 무사히 도착했고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주인 아주머니와 호피무늬 여자가 같은 무리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친구가 그 여자를 따라갔더라면 어떻게 되었을지, 그리고 혼자 숙소에 남아있던 저도 위험해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다시 생각해봐도 정말 섬뜩한 경험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 다음 영상으로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